자, 여러분 이제 12월 모의고사 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또 보실까요? 다음 중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다 그랬을 때는 복지국가는 뭐예요? 복지국가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정부죠. 큰 정부가 되고 적극적 국가 이런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야경국가 시대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공황이죠.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기 후에 뭔가 이제 전환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복지국가라고 하는 틀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복지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하는 거고요. 종합적인 계획 행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자유는 좀 제한이 되죠. 개인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뭐 이를테면 기업 활동의 자유 같은 것이 예전만은 못하죠. 예전만은 못하고 전체적인 정부의 계획 틀 속에 좀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를 다 정부 계획에 따라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계획 경제 국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하기사 그렇게까지 가는 국가도 나타나죠. 그 시기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정도까지만 용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보면은 그런 사회주의 계획경제하고는 좀 구분은 필요하다. 근데 아무튼 이게 대공황을 기점으로 그런 시도들이,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기존에 그나마 이거는 야경국가의 그 흐름을 접목해서 변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이런 중첩적인 어떤 그 중간적인 단계에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자유는 어찌됐거나 이것이 좀 이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행정권의 전문화, 기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됐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국가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관료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것 때문에 입법국가가 모든 거를 다 관장해 줄 수는 없는 단계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배부의 관료제, 행정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의 공통적인 속성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요거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배부의 관료제, 행정관리론이면 초기 행정학이잖아요. 초기 행정학이고 그래서 공통된 속성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과학적 이론은 맞는 것 같죠. 그죠? 과학적 이론의 기반을 일단은 좀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학적 이론의 종류는 좀 저 행정 행태론하고 또 비교해 보면 과학적 관리는 맞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행정학 이론에서는 과학화가 좀 덜 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떠올리셔야 될 거고, X이론적 인간과는 맞는 얘기네요. 그죠? X이론적 인간과는 합리적 경제인관을 토대로 뒀다. 이렇게 해서 그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폐쇄체제, 여전히 폐쇄체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식적 요인에 치중했다는 것은 공식적 관료제 조직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하면 1번이 답이 돼야 돼요. 1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초기 관료제인데, 초기 관료제에 기반한 이제, 초기 행정학 이론인데, 여기에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행정 원리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리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정치, 행정이 이원화됐다 그랬죠.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사행정 1원론이고 공사행정 1원론이었고요. 1원론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학적 관리론이었고요.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행정 원리주의였거든요. 행정 원리주의. 그런데 이런 것들의 토대는 바로 뭐냐면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이건 이제 관료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료제가 갖는 특성을 보다 보니까 정치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된 거고 사행정의 관료제나 공행정의 관료제 유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을 분업화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원리주의라고 하는 건 관료제의 원리예요. 관료제의 원리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비판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으로 보면은 비판하고 이걸 깨트렸던 논리들을 보면 이거는 저 뒤에 가서 통치기능론으로 깨지는 거죠. 통치기능론 때는 이제
통치기능론 때는 정치행정 1원론이 되고 공사행정 2원론이 됐으니까 깨졌고,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공식적 영역만 중시했던 건데 인간관계론이 등장해가지고, 인간관계론은 이 비공식적인 요인까지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원리주의는 저 더 뒤에 가서 행정행태론에 의해 가지고 깨집니다. 그죠? 행정행태론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데, 행정행태론의 이제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뭘 비판했냐면 행정원리주의가 입증이 안 됐다. 입증이 안 돼서 행정원리주의가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관찰해서 행정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걸 종합한 것은 과학적인 연구인데, 그 전에 했던 것은 그냥 격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관료제를 중심으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업, 시간과 동작의 연구 등을 통해서 과학적 관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과거보다는 얘가 나름 과학적이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행정학에서 놓고 보면 이 행정 행태론이, 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분석한 것을 보니 이게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해버리면 얘는 과학적이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요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과학적 지위를 요 단계에서 좀 구현한다고 하긴 했으나, 그러나 여기에 이제 같이 따라붙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관료제의 원리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있어서만큼은 또 행정 행태론으로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답 찾을 때 좀 충돌했을 텐데 1번을 답으로 하시는 게 옳은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3번입니다. 인간관계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인간관계론이 바로 나왔네요. 시간과 동작의 연구는 아니겠죠? 저거는 이제 테일러의 이제 연구로서 저것이 이제 관료제를 기반에 둔 과학적 관리론, 요것의 토대가 됐기 때문에요. 인간관계론은 저걸 비판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모면 생산성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인관을 토대에 두고 비공식적 관계까지 중요하게 다 같이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엑셀론적 인간관에 입각해서 보면 보수 더 줄 테니까 일 더 해라, 이게 통했는데, 인간관계론에서는 꼭 그런 것만 가지고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비경제적 요인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공식 집단 중심의 사기 형성, 이것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신행정학의 주요 추구 내용이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신행정학이면은 이제 왈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되나요, 안 되나요? 사회적 형평성 실현 되죠, 그죠? 가치 지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또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사실은 사람을 중심에다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관찰하면 과학적이겠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 버리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영역이 생깁니다. 아까 인간관계론도 그 전에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보다는 좀 이제 체계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신행정학도 그 전에 행정 행태론보다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뭐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 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을 뭐라고 봤어요? 시민을 고객이라고 봤죠. 예, 그러면서 시민 참여의 강조가 나왔고, 실천적 적실성의 강조도 맞는 얘기죠. 이때가 이제 후기행태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 후기행태주의는 실천과 적실성에 대한 신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정치행정 이원화의 강조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정치행정 이원화의 강조는 요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신행정학은 정치행정 1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새 1원론 이렇게 얘기가 되지 2원론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지금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선택론까지 이제 또 옵니다. 공공선택론.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로 규정한다.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경제 영역의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니까 어떤 그 정부도 하나의 기업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 기업이 못하는 거를 정부라는 또 다른 생산 주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로 규정을 하고요. 시민들을 공공재 소비자로 규정을 합니다.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이제 시장 실패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주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선택론은 어떻게 했었어요? 정부의 개입 자체, 그러니까 정부 관료제 자체를 부정해요, 그냥. 그래서 그 차이도 우리 공부했던 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선택론에서는 이 정부 관료제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NPM, 신공공관리론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 관료 조직도 제발 민간 경영 조직처럼 좀 해라. 뭐 그런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시장주의의 토대를 더 가지고 정부의 개입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서비스 생산을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이 안에다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뷰캐년이 창시하고 오스트롬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인 분석도를 중시한다. 이거 뭐 쉽게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죠? 이 정치학적인 분석도구가 아니라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바가 같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거대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뷰캐년이 털럭하고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부 비용, 외부 비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자가 많으면은 내부 비용이 올라가지만은 외부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참여자가 적으면은 내부 비용은 적게 드는데 이거를 이제 집행할 때 외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적정한 참여자의 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고 빈센트 오스트롬 같은 경우는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주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참여입니다. 참여. 민주성이니까 참 민주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관료제는 너무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주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참여의 어떤 아젠다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중첩성이었어요. 이게 중첩성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이거든요, 일종의. 네, 그런 거를 토대에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또 빈센트 오스트롬입니다. 자, 거기까지 맞지만 정치학적 도구를 사용했다 틀렸고요.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 및 관리 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게 뭐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시장 실패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이랬습니다. 오히려 문제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 즉 정부 실패가 막 나타났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볼 때는 옛날에 시장 실패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도 맞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거죠. 시장 실패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실패를 이제 더 문제 삼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거죠.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 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자,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추구하자, 그리고 개방형 임명하자, 성과급 등을 도입하자, 이런 것들도 얘기했겠죠. 케인스 경제학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 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케인스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이제 케인지안들이 강조했던 것은 수요 중시 거시 경제 정책이에요. 케인스라는 사람이 거시경제학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케인스가 얘기했던 거는 거시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있고, 정부 지출을 통해서 불경기 때 돈을 풀면 그러면은 이것이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끼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벌어졌던 대공황 극복에도 도움이 됐고, 시장 실패 극복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별 말을 못하고, 그죠? 별 말을 못하고 꼭 참고 있었는데, 마침 정부 실패들이 터져주고, 그 현상들을 막 이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또 스태그플레이션도 오고, 이러니까는 다시 이제 공급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공급을 강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정책 말할 때도 보수 정당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돼, 공급을 자꾸 이러잖아요. 시장의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뭐 서울의 아파트는 몇 층 이상 안 되네, 뭐네, 자꾸 규제하니까 공급이 안 늘어서 이렇게 된 거야. 공급을 늘려! 자꾸 그러잖아요. 이 철학적인 맥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사실은 노림수는 어디 있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축법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법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그게. 완화하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완화해. 그럼 시장의 원리대로 가면 이거 해결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진보 세력은 안 믿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지고 서울의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관도 깨트릴 거고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정확하게 정답이냐? 그거야 뭐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고 각자의 이제 판단과 선택이 있는 건데 그런데 다 장단점 있는 주장이니까 그러기는 한데 아무튼 맥락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맥락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규제를 싫어하냐, 규제를 좀 옹호하냐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이라고 나오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시장에다 맡기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공급이 수요도 창출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공급을 늘리면은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소비의 여력도 생기니까 더 계속 경제가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근데 이제 대공황 때는 그게 막혔단 말이에요. 대공황 때 그게 탁 멈춰버렸지. 그때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시 가동해야 된다는 게 케인스의 생각인데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수요 측면으로 접근했어요. 수요의 여력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보세요. 이게 어느 쪽인지 한번 맞춰봐요.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이걸 가지고 소비의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임금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좀 주고 이러자라는 주장은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다. 양쪽의 주장이 각각의 맥락이 있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게 수요 측면이냐 공급 측면이냐가 진보와 보수를 경제학적으로 좀 나누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아무튼 케인스 경제학에 반대되는 것인데 케인스 경제학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그런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민영화하고 그리고 규제를 다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책 델파이가 나왔네요. 정책 델파이. 델파이보다는 얘가 좀 더 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델파이는 학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인데 정책 델파이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슷하게 해. 델파이랑 유사하게 갑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것을 싸움 붙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갈등을 조성하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어떤 정책의 결정은 논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을 초이스하는 거지 절대적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이든 문제점도 나타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지금 시점에 알맞는 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국민 여론 수렴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 그걸 통해서 서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어느 만큼의 이 논쟁을 통해서 그 무게추를 좀 기울여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시점에 맞는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격한 델파이를 응용한 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막 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학자들 간의 합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던 델파이와는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옳은 정책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가치 판단도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대립되는 정책 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 돼가지고 익명성을 없애. 그리고 싸움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서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 이기려고 하지 사람이. 여기서 상대방 얘기가 맞네요 이렇게 존중하려고 잘 안 합니다. 100분 토론 같은 건 자기 이름 까고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나름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패널로 참여한 건데
거기서 맨날 뭐 저 상대방한테 막 개 발린 느낌을 줘봐. 그럼 자기의 전문성이라는 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가 꼬여도 끝까지 자기 논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합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토론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공개적으로 갈등을 일부러 조성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없애고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싸워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익명성 보장해 주다가. 이게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이제 델파이였죠. 정책 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해야죠. 아무나 참여하는 건 또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또 했습니다. 실험법에 대한 비교입니다. 진실험이 원래 과학적인 실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준실험법 같은 것도 쓰고 아니면 비실험법도 많이 쓰는데,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서 행하는 실험입니다. 저 동질성 확보한다는 것에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 동질성 확보가 무작위 배정입니다. 무작위 배정. 그래서 하나의 동질적 집단을 구해서 그냥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냥 반으로 나누는 게 더 동질성 확보에 도움이 되냐? 인간, 연구자가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자기 기준이 적용이 돼요. 자기 기준이 적용돼서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만큼은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요.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아까 진실험이라 그랬고 그게 무작위 배정이라 그랬는데 이건 틀린 얘기네요. 그죠? 잘못된 얘기고,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관찰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양쪽에 동일한 요소, 동일한 이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 또 동일한 관련된 과정을 경험하는데, 다만 실험 집단에다가만 독립 변수를 하나 쑥 집어넣어서 그 하나 차이만 딱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 다 똑같고 그 하나 모든이라는 것의 예외로 하나만 X 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사후 측정 비교 집단 설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험법보다는 지금 이게 어때요? 진실험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이 과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정부 업무평가 제도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요.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즉 기재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지정고시하는 거. 그죠? 지금 이 12월 모의고사니까 한 달 뒤가 되면 한 달여쯤 뒤가 되면은 다시 발표가 됩니다. 이 공공기관. 매년 1월 말까지 발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기재부 사이트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고, 예,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뭐 예년하고 크게 달라질 거는 없는데 바뀌어요. 이렇게 대상들이. 그런 거를 한 번은 그래도 읽거나 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왜냐하면은 시험에 문제 나오면 그것을 공공기관의 종류나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때 기준을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기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봐두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정되는 공공기관. 거기까지를 포함합니다. 1번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겠네. 그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있네요. 이거는 행안부 소속위원회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정확하게는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겁니다. 합동평가. 니들 저 지자체 평가할 거 있으면은 그럼 같이 가자. 같이 모아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업무평가 중 특정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각 부처청을 넘나드는 사업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정책평가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자체평가가 기준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대상 중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가 최우선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외부평가예요. 여기는 경영평가, 성과평가를 기재부가 합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체평가가 기준인데
그 자체평가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평가. 재평가는 자체평가 왜 그 모양이지? 싶을 때 가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정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에만 딱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개 부에 걸쳐 있는 이런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특정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막료의 기능으로 틀린 게 뭐냐 그랬습니다. 개선의 보좌기관이다 그랬는데 막료는 보좌기관이 맞죠, 그죠? 네, 개선이 보조기관이고 막료는 보좌기관입니다. 기관장이 인격적 보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료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는 겁니다. 서포트를 받아서 뭐 누구나 다 쓰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하루에 쓰는 시간이. 그죠? 쓰는 시간이 똑같은데 뭐 기관장도 몸이 두 개가 이상은 뭐 같은 주어진 시간을 쪼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관장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막료기관을 두고 막료기관이 지원해 주는 거죠. 비서실 같은 데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비서실 같은 데가 자료도 다 찾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방향성까지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 선택은 장이 하는 거죠. 자기가 초이스하는 거지. 아야, 그거 됐어, 그거는 됐고 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거 읽어야 될 정보가 있으면 그걸 다 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브리핑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보완체 역할하고 기관장의 업무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정책 결정에 직접적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개선이 해야죠. 막료는 서포트 역할입니다. 의사결정의 전문화 합리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항상 비교 집단 떠올려 보시면 좋다 그랬는데 개선과 막료는 서로 이제 대비되는 거니까요. 위원회가 나오면 또 위원회도 뭐랑 비교하냐면요. 독임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관료제적인 맨 위에 우두머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 형태하고 비교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위원회 조직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집단 결정을 하잖아요.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안정적인가? 위원회면은 위원들끼리 싸울 것 같잖아요. 싸우고 그러면은 뭔가 불안정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저거를 묻는 건데 안정적이에요. 뭐랑 비교하면 독임제보다. 왜? 독임제는 우두머리가 바뀌면 정책이 뒤집어져. 응? 우두머리가 바뀌면 정책이 뒤집어져. 정책마다 다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권 교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체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정책을 뒤집어라! 이런 요구잖아요. 근데 정권 재창출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으니까 계속 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제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뒤집어져요. 심지어 정권 재창출을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력이라 방향은 비슷할지 몰라도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는요, 그걸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쪽 저쪽에서 다 추천받은 위원들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구성이 크게 바뀌질 않아요. 크게 바뀌질 않고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해졌냐, 요거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합니다만은 위원들의 임기도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임기는 기간은 똑같겠지만은 언제 선임됐느냐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큐에 위원회 위원들이 싹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뀌더라도 서서히 바뀌고 위원들의 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서로 합의를 도출한 게 있으면요, 그거 쉽게 흔들지 않아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 경향이 오히려 강합니다. 위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맨날 쌈박질환을 하고 불안정할 것 같은 느낌은 주지만 뭐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두머리 하나 바뀌었다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막 뒤집어지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위원회가 오히려 지속성을 갖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조직 각 부문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제 각 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이 안에서 조정의 역할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조직 바깥의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들인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주 지난할 정도의 어떤 그 장시간의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신속하지는 않죠. 신속한 건 독임제가 신속하지. 야 뭐야 문제가 뭐야 브리핑 들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대안이 뭔데? 몇 개 이렇게 대안을 들어. 또 다른 건 없어? 없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제일 낫네. 두 번째 거 해. 그대로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위원회는요. 서로 생각이 막 다르니까 반론하고 뭐 하고 하다가 보면은 신속한 합의는 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자, 12번입니다. 책임 운영 기관의 성격인데 기관장의 책임하에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기관장의 책임하에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하려고 책임 운영 기관 따로 떼어낸 거죠. 영국에서는 이게 책임 운영 기관이 한참 많이 쪼개져 있었을 때에는 정부 조직 중앙 정부의 공무원 있잖아요. 그 공무원 전체 70%가 넘는 인원이 책임운영기관 소속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쪼개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중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 조직에서 정하고 각각의 집행 단위별로 쪼개 놓는다?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기관장의 책임성을 부여해주고 그 대신에 자율성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채택하고 정부기업 예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저게 가능한 얘기죠.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기관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 회계 운영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결과보다 과정 중심 행정을 추구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네요. 그죠? 과정보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성과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과 관리. 그러니까 뭐 과정이면은 프로세스인데 민주성의 확보 뭐 이런 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책임운영 기관은 그건 아닙니다. 이게 대처리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 자체는 결과를 만들어 와라. 같은 돈 쓰고 국민들 돈 똑같은 돈 쓰면 더 많은 성과 가져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같은 결과라면은 비용이라도 줄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률성을 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요,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기능을 책임운영 기관을 나눈다 그래서 갑자기, 동일한 기능을 두 개 조직이 막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지. 서로 하는 일은 다른데, 야, 저 예산 절감을 몇 프로씩 했어.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얘네는 10% 했는데 니네는 뭐야? 1%? 야,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갈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쟁 원리 이런 걸 도입해서 충분히 이제 질 개선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조직의 의사 전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직의 의사 전달. 의사소통이 이제 원만해야 될 텐데, 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적 의사 전달과 비공식 의사 전달로도 나눠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적 의사 전달과 수평적 의사 전달을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요, 공식적 의사 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죠. 왜냐면은 확인된 것만 공식적으로 뱉어야 돼요. 뒤에서 하는 얘기랑 다르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만 하더라도 어때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뒤로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흘러나오는 얘기는 재미삼아 들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야사를 함부로 말하면, 그죠? 저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이렇게 나가게 됐다가 야사 중심으로 설명하면 개박살 납니다. 거기서. 야사 얘기했다가는, 그 분야 전문가가 튀어나와가지고, 개박살 낸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야사는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오는 얘기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야사가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뭐 상황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죠. 그런 정도 수준이랄까? 그래서 우리 의사 전달할 때도 조직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흘러다니는 정보들은 아주 확실한 정보, 확실한 정보. 그런 건데 모두가 다 공유해도 될 만한 정보. 그런데 이제 비공식 정보는 그런 건 아니죠. 확인은 안 됐는데 이런 걸로 의심됩니다라든가, 뭐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잘못 가면 이제 음모론이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막 생각을 키워가다 보면 음모론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거니까요. 공식적 의사 전달은 객관적이에요.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 이건 발설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공식적 의사 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죠. 공식적 의사 전달할 때는 이건 정상적인 보고나 어떤 형식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건 그런 거를 좀 덜어낼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가 있겠죠. 공식적 의사 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뭐 비공식적 의사 전달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공식 의사 전달이 훨씬 더 조정과 통제가 어렵지. 그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참여 인원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으면 이거는 의사 전달 체계의 제한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찾았고요. 행정정보화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정보통신 기술을 행정과정에 도입하여 내부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꾀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행정과정에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꾀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성이 있고 복합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또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적절한 리더십을 활용하면 행정업무 처리 프로세스와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서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이네요. 근데 이제 4번에 보면은 이게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것은 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 안 좋게 가서, 그러니까 1984 같은 게 그런 걸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는 거, 그죠? 모든 정보, 국민들의 정보를 다 중앙 컴퓨터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빅브라더라고 표현되는 그 소설에서 보면 빅브라더가 모든 걸 통제하는 세상, 암울한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건데 결국엔 사랑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소설은.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 중심성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전에는 정보가 흘러다닐 루트가 없어서 정보는 최고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를 알 길이 잘 없는데 권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보량이 많고 권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정보들을 쉽게 누구나, 국민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오히려 방지하고 이건 분권할 수 있다. 권한을 다 쪼개서 분권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내 머릿속에는 이런 세상이 올까봐 두려워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중앙집권화 됐나? 그러지 않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현 정부가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 그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고 실제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한의 분산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 걱정했던 것에 양극단이 있었는데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식을 딱 해두셔야 돼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 이랬습니다.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우리 직업 공무원 뽑잖아요. 그 직업 공무원 뽑으면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그죠? 요 루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특수경력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정무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년 트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건 별정직 공무원 3번을 답으로 딱 찾으시면 되고, 너무 쉬운 문제죠?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인데요. 강의. 교육 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 효과적이라서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목표 달성에 도달하는데 가장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 공부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하고 토론해보고 사례도 좀 조사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뭐 대학 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니까 제가 먼저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주입하는 거지. 주입식 교육. 그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건 제 생각은 다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고쳐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죠. 사실은 관점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답이 어떻게 딱 하나입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답을 찾을 때 알아둬야 될 지식을 익히는 거죠. 그런 거죠. 강의가 갖는 장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에 단점은 한꺼번에 설명이 좀 됐죠? 네. 역할 연기가 있는데, 역할 연기는 실제 직무 상황 같은 상황을 실현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 민감한 반응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할 연기는 내가 입장을 바꿔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그죠? 네. 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해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죠? 역할 연기를 해보게 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느껴보게끔 하는 것이라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감수성 훈련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감수성 훈련은 10여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 얘기하고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감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의견 제시해주고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시뮬레이션 같은 건 모의 실험법이라고도 하죠.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시뮬레이션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시뮬레이션도 쉽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업무 수행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 그 상황에 대처해 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고요. 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결정 관련된 설명이 틀린 거 그랬는데, 신국정관리의 관점을 활용함으로써 시장 가격의 적용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도 시장의 원리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하고 좀 지나가 보세요. 공무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회의 다른 부분에 우수한 인재를 빼앗아 오게 되죠. 사회 전체 효율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너무 좋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모이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제2의 벤처 붐이 불고 있다, 이럴 정도로 뭐라 그럴까, 이 벤처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청년들이 많이 벤처 쪽으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예요, 이게. 그잖아요. 좀 힘든 길이지만 이 창업을 자꾸 도전하게 하고, 이거 우리나라가 벌써 한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창업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국가에서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창업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청년 창업, 여성 창업 이런 건 있잖아요. 그 지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좀 되어서 그런 영역으로 많이 가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또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거는 IT
이 붐이 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1차 벤처 붐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90년대 말부터 있었던 이것이 한 20여 년 우리를 지탱해 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공무원 쪽으로 다 땡겨오면, 그잖아요. 공무원 쪽으로 땡겨오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직무에 따라 기업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직무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무의 이제 난이도 같은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보수 수준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직무를 기준으로 보면 비교 대상이 정부 내에는 없고 민간 기업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보수 수준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과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1번이 답이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1번은 왜냐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국정관리에서는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서 큰 언급이 없어요. 공무원 보수 수준은 NPM에서 말하는 거죠. NPM에서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아까 킵해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킵해둔 건데 더 틀린 게 있나? 이렇게 보려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1번이 딱 답인 겁니다. 저 NPM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NPM 때 나온 얘기인데 뭐 신국정관리에도 시장의 원리는 이어지니까 꼭 뭐 그거를 부정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NPM 시대 때 논리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하고 킵해뒀지만 아니었습니다. 1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공부문에서 희소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희소성의 법칙. 이제 시크 같은 학자가 희소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희소성이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완화된 희소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급성 희소성이 있고, 총체적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은, 희소성에서, 이제 완화된 희소성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었어요. 그죠? 완화된 희소성은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기존 사업과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증액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증가분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도 있죠. 신규 사업을 할 여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데, 완화된 희소성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성적 희소성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성적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희소성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전제입니다. 희소하다는 것은. 그래서 완화됐으면은 베스트한 거고요. 만성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데, 기존 사업은 유지하고 증액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안 돼요.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급성 희소성이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위기가 딱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거 정도가 되는 거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희소성은 이거 후진국이에요. 총체적 희소성은요,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될 정도의 재원 마련도 지금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안 되는 경우,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경우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급성 희소성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인데 그거를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사업은 한다. 급성 희소성이. 그런데 증액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화된 희소성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적 희소성 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 통제보다 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조건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효율성 있게 돈을 잘 쓰자 이런 정도까지는 된다는 얘기고요.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양면적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우리가 자원 희소성 그러면은 인간의 욕망 대비 부존 자원의 수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 그러니까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자원이 혹은 재원이 제공될 수 있는가. 이거 여부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니까 희소성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다. 당연합니다. 추경을 미리 배정하다니요. 이거는 국회 사전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50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대뜸 그걸 받아서 아니다 100조 원의 기금을 편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둘은 성격이 다르죠. 우리가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은 기금을 만드는 것은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돼요. 기금 관리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서 그거 기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것들을 다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추경이다 그랬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단순하죠. 왜냐하면은 추경은 예산 처리 절차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추경 심사해가지고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이거 확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국회 사전 의결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급하게 할 때는 추경이 낫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시스템적으로 계속 작동하게끔 하려면 기금이 낫죠. 기금이 낫지. 그래서 이제 그 두 아이디어를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뉴스를 안 읽은 걸로? 네. 그 뉴스가 나오면 그게 이제 캐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구나. 왜 그 다른 얘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추경은 사전 의결은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세 지출 예산이 있는데 조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 구조로서 밝히는 거죠. 이게 의회가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이제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 입장에서 보는 거네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및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칙이 뭡니까? 국회가 삭감하는 건 괜찮아. 삭감하는 건. 그런데 지가 증액을 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지 정부의 동의 없이 이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기금도 그렇다는 것을 캐치하고 가시면 돼요. 예?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그리고 기금은요, 요 차이는 있습니다. 추경은 회계에 관련된 걸 보통 추경을 해요. 기금은 또 별도죠. 별도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 정부 예산이다 그러면 회계를 얘기하지 기금을 포함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은요, 융통성이 있죠. 정부의 동의를 안 받고도 지네가 막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확정해줬어. 기금 이렇게 쓰라고 국회가. 그런데 그 기금을 자기들 멋대로 좀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몇 프로까지? 20%까지. 20%가 넘어가면 이제 국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20%가 안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5분의 1이잖아요. 엄청난 탄력성이고요. 심지어 금융성 기금이다 그러면 3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넘지 않으면 돼요. 그 범위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굳이 그걸 넘겨가면서 변경할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은 자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런 차이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이 시정명령이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억울합니다 하면은 이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다가 지자체장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게 그렇게는 되는데, 이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치사무라 그랬죠.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했는데, 자치사무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령 위반에 대한 것만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사무인데 부당해, 니네가 한 거 부당해,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건 자치권의 침해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법령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야, 법에 위반됐네? 이런 거는 따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야, 정책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다른 방향으로 하지. 그거 못마땅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단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자치사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 자치사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이 위반된 것으로 국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래서 여기선 위임사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임사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행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행명령을 내리고 말 안 들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행을 명령하고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을 합니다. 대신 집행해 준다 이거거든요. 대집행에 나섭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그 다음에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위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하고 조금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 이게 지방행정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출제되면 한 두세 개 정도 선에 국한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나오면 디테일이에요. 나오면 디테일. 그러니까 공부량이 좀 많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문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자주 다뤄지는 주제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서의 끝에 도달을 했네요. 20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보는 것들도 여기서 놓치는 게 없도록 공부해 놓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양으로 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는 문제들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긁어 모아갖고 다 풀어야지, 그렇게 하면 다 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제 푸는데 급급하면 복기를 안 해봐요. 복기를. 내가 바둑을 뒀는데 바둑에서 졌어. 그럼 복기를 잘 해보고, 거기서 내가 여기 실수했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다음번에는 그걸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맞고 틀리고만 연연해가지고 문제 풀고 한번 쓱 읽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거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틀렸던 거를 내 거를 못 만들고. 그래서 자꾸 복습 반복하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복습 테스트 지난번에 한 거에 좀 이어서 좀 볼게요. 네.